티라노사우루스 렉스조차 공격하기를 거부한 공룡이 있었습니다. 백악기 최강의 포식자, 그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했던 존재였죠. 5톤에서 8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에 총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두르고 뼈를 부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까지 장착한 살아있는 탱크.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안킬로사우루스입니다. 이 놀라운 공룡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 동안 많은 상징적인 동물들이 지구를 누볐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건 백악기 말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일 겁니다. 현재 가장 큰 수강류 공룡일 뿐만 아니라 육상 육식 동물 중에서도 최대 크기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함께 살았던 거의 모든 동물이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잘 무장한 트리케라톱스, 육중한 하드로사우루스, 거대한 사우로포드를 포함한 수많은 공존 동물들이 티렉스에게서 왔다고 여겨지는 손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죠. 그런데 명백히 광범위한 먹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티렉스에 물린 자국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티렉스조차도 감히 이 생물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안킬로사우루스였습니다. 위협적인 외모와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묘사 덕분에 안킬로사우루스는 1900년대 초반 발견된 이후 잘 알려져 왔는데요. 미국 몬태나의 유명한 헬크릭 지층에서 뼈, 치아, 그리고 피부 뼘판의 혼합물이 발견됐을 때였습니다. 홀로타입은 성체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명백히 광범위한 갑옷 때문에 고생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빠르게 발견자가 그것을 안킬로사우루스, 즉 융합된 도마뱀이라고 이름 짓도록 촉발했죠. 이 타입 표본은 또한 마그니벤트리스라는 학명을 받았는데 넓어진 중간 부분을 언급하여 큰 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꽤 특이한 외모를 부여했거든요. 사실 안킬로사우루스는 이전에 발견된 공룡들과 너무 독특하고 달랐기 때문에 고생물학자들은 그것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것의 이름을 따서 공룡류라고 명명했죠. 이 동물 그룹은 초식 공룡인 조반목으로 정의되는데 등과 옆구리를 완전히 덮는 융합된 크고 작은 뼈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 내에서 안킬로사우루스는 안킬로사우루스과에 속하는데 그 구성원들은 거대한 삼각형 두개골, 짧은 목, 뻣뻣한 등, 넓은 몸, 그리고 피부 뼈판으로 더욱 특징지어졌습니다. 그 종류 중 최초로 발견된 것 외에도 안킬로사우루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공룡류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성체는 5.4m에서 17피트 또는 10m에서 33피트 사이를 측정했고 엉덩이에서 1.7m, 그러니까 5피트 7인치 높이로 섰습니다. 게다가 성체는 5톤에서 8톤 사이의 무게가 나갔는데 이는 함께 살았던 거대한 트리케라톱스보다 더 무겁게 만들었고 심지어 더 이른 시기의 스피노사우루스와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 사실은 종종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육안으로 볼 때 트리케라톱스와 스피노사우루스 모두 안킬로사우루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길거나 키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극도로 견고한 몸 때문이죠. 안킬로사우루스는 살아있는 탱크처럼 만들어졌는데 짧고 넓고 압축된 뼈를 가지고 있어서 방어를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몸의 절반 이상을 덮은 뼈 갑옷의 존재로 10배 증가했거든요. 이 갑옷은 공룡류에게 많은 무게를 더했는데 피부뼈판이라고 불리는 뼈의 혹과 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뼈 구조는 피부 안에 박혀 있었을 것이고 코에서 꼬리까지 몸을 덮었으며 배치에 따라 크기가 다양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갑옷이 제자리에 있는 표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고생물학자들이 판이 어떻게 배열됐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더 큰 판이 목과 같은 취약한 부위 근처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하는데 따라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부여했을 거라는 겁니다. 추가로 총 몇 개의 피부뼈판이 있었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추정치가 30개에서 100개 훨씬 넘게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이 아는 건 안킬로사우루스가 다른 공룡류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갑옷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것의 피부뼈판은 대부분보다 얇았고 속이 빈 밑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단하고 두꺼운 갑옷에 비해 더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킬로사우루스에게 이익이 됐는데요.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했고 티렉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으깨는 물림에 더 저항력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빈 구조가 돔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고 이는 강도를 더했으며 안킬로사우루스가 피부뼈판이 부서지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줬거든요. 게다가 안킬로사우루스는 또 다른 방어 부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옷 아래에 무작위로 배치된 콜라겐 섬유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섬유들은 오늘날 악어나 아르마딜로 같은 갑옷을 입은 살아있는 동물들에서 보이는 콜라겐 섬유보다 훨씬 두꺼웠고 안킬로사우루스가 힘 분산, 충격 흡수, 인대와 근육 부착, 심지어 성장과 수리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섬유들은 피부뼈판과 결합해서 안킬로사우루스를 백악기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강인한 동물 중 하나로 만들었는데요. 연구들은 그것의 갑옷이 심지어 작은 총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뚫을 수 없는 갑옷과 함께 안킬로사우루스는 또 다른 도구나 무기를 소매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것을 정말 강인한 짐승으로 만들었죠. 바로 전설적인 꼬리 곤봉입니다. 방어를 구성했던 뼈판처럼 안킬로사우루스의 꼬리 곤봉도 피부 뼈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2개의 큰 것과 끝에 2개의 작은 피부 뼈판, 그리고 중심선의 더 작은 것들의 줄이었습니다. 회수된 표본들은 이 곤봉이 57cm, 그러니까 22.5인치의 폭에 도달할 수 있었고 약 23kg, 그러니까 50파운드의 무게가 나갔다는 걸 보여주죠. 이는 어느 정도 무게를 줬지만 여전히 안킬로사우루스가 쉽게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유지했는데 큰 꼬리 근육과 뻣뻣한 힘줄의 존재로 더욱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꼬리를 휘두를 수 있었다는 걸 시사하며 재앙적인 양의 힘을 생성했죠. 사실 최근 연구는 큰 개체가 2만 뉴턴 이상의 힘으로 목표물에 충격을 줄 수 있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는 뼈를 부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반면 다른 테스트는 최대 4,800 뉴턴 초당의 충격량으로 휘둘렀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비교하자면 프로야구 선수는 초당 13 뉴턴으로만 휘두르는데 꼬리 타격을 370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명백히 그것이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보여주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이 무기의 희생자가 누구인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인데요. 곤봉 타격과 연결된 손상된 뼈를 가진 수강류나 포식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곤봉이 애초에 포식자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진화한 건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죠. 이 논쟁에 더하기 위해 줄이라고 알려진 작은 공룡류의 한 종류가 사회적 지배를 위한 싸움 중에 자신의 속에 다른 개체를 때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공룡류 곤봉이 주로 서로를 위해 설계됐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죠.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안킬로사우루스가 때때로 티렉스에 대한 방어를 위해 곤봉을 활용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재구성은 그것이 뒤에 있는 물체에 대해 꽤 넓은 타격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습 공격 중에 티렉스가 처음 나타날 수 있는 곳이죠. 추가로 다른 간접적인 증거도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데요. 하나는 공룡류에 가장 가까운 관련 그룹인 스테고사우루스가 유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들은 수강류에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스테고사우루스가 알로사우루스를 상당히 불행한 부위에 찔렀던 예에 의해 입증되죠. 더욱이 오늘날 살아있는 여러 동물들도 주요 용도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에게 유사한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예 중 하나가 사슴뿔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킬로사우루스가 필요하다면 공격자에게 꼬리 곤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크기와 갑옷과 결합돼서 큰 성체들을 티렉스에게 거의 불가능한 먹이로 만들었습니다. 드로메오사우루스와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다른 포식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린 개체들은 그렇게 잘 방어되지 않았고 아마도 포식자들의 표적이었을 텐데요. 어린 표본들은 청소년기 동안 갑옷과 꼬리 곤봉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곤봉으로 뼈를 부술 수도 없었고 갑옷으로 큰 공격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공룡류는 어릴 때 모여서 높은 수준의 방어를 확립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어떤 한 개체가 곤란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요. 비록 완전히 성숙한 티렉스를 막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성체에 도달하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흔한 믿음과는 달리 공룡류는 아마도 성체로서는 외로운 방랑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갑옷과 곤봉만으로도 충분한 안전을 제공했거든요. 그들이 무리를 지어 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류는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생태계 엔지니어가 아니었는데요. 하드로사우루스나 살아있는 코끼리처럼 통과하면서 식물을 먹으며 풍경을 바꾸는 것과 달리 안킬로사우루스는 아마도 같은 효과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안킬로사우루스가 소식가였다는 말은 아닌데요. 녹색을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게 내려간 몸과 넓은 주둥이는 그것이 당시의 풍부한 양치류와 낮게 자라는 관목을 먹었다는 걸 암시하죠. 이러한 음식 품목들은 칼로리 밀도가 가장 높지 않았는데 성체가 매일 60kg, 그러니까 130파운드의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큰 코끼리가 먹는 양과 비슷하죠. 이 숫자는 공룡류가 과일이나 식물에 걸린 특정 무척추 동물을 먹었다면 더 작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는 건 분명한데 이는 또한 그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처리할 좋은 방법이 필요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이 사용한 첫 번째 방법과 도구는 치아였습니다. 치아는 혹 같았고 전체에 걸쳐 흥미로운 돌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식물 물질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식물에서 잎을 쉽게 벗길 수 있는 좁은 부리를 가지고 있었고 일단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킬로사우루스는 소비를 돕는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화관인데 후장 발효를 통해 작동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과정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공생 박테리아의 도움을 사용하는데 오늘날 많은 대형 초식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콧불소죠. 그런 발효는 큰 통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보통 넓어진 복부의 형태로 오고 따라서 안킬로사우루스의 넓은 중간 부분이 발효통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소화 기술은 다른 초식 동물들에 비해 우위를 부여했을 수 있는데 이는 오직 후각 능력에 의해서만 도움을 받았죠. 비강의 구조와 후각 구근의 큰 크기는 그것이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데 음식이 썩었는지 익었는지 또는 두꺼운 식물층 아래에 숨겨져 있는지를 안킬로사우루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후각은 아마도 근처 포식자를 탐지하는 주요 방법이기도 했을 텐데요. 입체 시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시력이 최고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룡류가 가장 세련되지 않았던 또 다른 영역은 속도였는데 육중한 크기 때문에 아마도 느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걷는 인간보다 빠르지 않았으며 빠른 폭발은 오직 절박한 시기에만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방어 덕분에 안킬로사우루스는 단순히 성공적이고 널리 퍼지기 위해 빠를 필요가 없었는데요. 화석 발견은 그것이 북서부 미국과 엘버타 캐나다에 거주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땅들 내에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열대 기후를 가진 숲이 우거진 범람원을 선호했죠. 그런 지역들은 유명한 헬크릭 지층처럼 생명으로 절대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킬로사우루스는 많은 잘 알려진 공룡들과 함께 살았는데 티렉스와 함께 덴버사우루스,
드라코렉스, 파크케팔로사우루스, 스페로토루스, 스티기몰록, 토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렙토케라톱스, 에드몬토사우루스, 테스켈로사우루스, 오르니토미무스, 트리로능쿠스, 다코타랩터, 조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공룡들도 이 땅에서 발견됐는데 곤충, 연체동물, 개구리, 도롱뇽, 경고러류, 연고러류, 익룡의 혼합, 거북이, 도마뱀, 뱀, 참프소사우루스, 보레알로스쿠스와 같은 악어형 동물들, 그리고 포유류도 있었습니다. 이 극도의 다양성 수준은 피자식물, 침엽수유, 양치류, 이끼, 관목, 그리고 덩굴을 지원했던 대형 강 시스템의 존재로 가능했는데요. 지층 퇴적물에 대한 연구는 또한 몬순, 열대 폭풍, 그리고 가끔의 산불이 생태계를 꽤 활기차게 유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킬로사우루스에게 이 지역들의 풍요로움은 6,8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번성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비록 고생물학자들은 그것이 가장 많은 동물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지만요. 헬크릭에서 발견의 1%만이 공룡류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렇게 많은 자손을 갖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다시 그것이 사회적 생물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더 적은 수는 또한 KT 멸종 사건 동안 소멸해서 작은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요. 더 느린 본성도 빠른 종말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서식지가 소행성 충돌로부터의 빠르게 움직이는 불에 취약했기 때문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이 탱크 같은 공룡을 끝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킬로사우루스와 다른 비조류 공룡의 소멸이 거대한 파충류를 영원히 끝낸 건 아니었는데요. 새로운 파충류 가족들이 KT 멸종 사건 이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거인이 되고 공룡 이후 가장 큰 파충류 가족으로 이어진 파충류 가족 말이죠. 항상 그렇듯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